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추오쿠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척 덥네요. 이번 주는 더 더울 거라고 하니 정말 모두가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나 자산시장의 모습 보면 우리가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굉장히 급박하게 약 일주일 전까지 여러모로 살펴봤었는데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 없죠? 너무 예상대로 지금 그대로 가니까 오히려 좀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때 8월 초에 우리가 엔캐리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쭉 짚어보고 시장의 모습까지 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봤던 영상에서 앞으로의 어떤 큰 경제의 흐름, 실제 모습 짚어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미국의 경기 침체 확정된 바는 없다. 이것은 원인은 다양한 것이고 퍼펙트 스톰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조금씩 모여가지고 한 번에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큰 손들은 이미 7월 중순부터 예전에 크게 손을 털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시장에 경기 침체가 문제다, 엔캐리가 문제다 하면서 부담 없이 시장에 남아있는 애들이 자기들 원하는 방향대로, 헤지펀드들이죠. 단기 투자한 헤지펀드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한테 자기들 원하는 방향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가면서 시장 꼭지를 상투를 잡고 흔들면서 그 와중에 헤쳐먹고 싶은 놈들이 있어갖고 더 일을 더 크게 벌리고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먹는 놈들이 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굳이 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러냐고 휘말릴 것은 없다. 그 전부터 쭉 우리가 봐오던 디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테일 하나하나 다 그런 거 보기 굉장히 어렵지만, 한 번에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전부터 쭉 긴 흐름으로 하나하나 짚어오면 처음엔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미니 시리즈고 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늦게 이제 제 채널을 알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게시물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예전 내용들, 가까운 것들부터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봤던 게 시장 분위기는 그때 월가의 분석가 맨날 나오는 기사들 보고 쏠려 다니실 거 없이 큰 흐름으로 그 전부터 우리가 짚어오던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미 대놓고 말들은 안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상반기까지 해서 AI 단물은 많이 빨아먹었다. 이제는 AI가 정말로 그만한 매출을 당장 가져다 줄 수 있냐에 대한 신화에 대한 믿음은 심하게 이미 흔들렸다. 그래서 세력과 큰 손들은 일제히 다 7월 중에
더 급하게 갑자기 돈을 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불안한 마당에 이제는 시장에 작은 핑곗거리라도 좀 나오면 시장에 불안할 것 같은, 그러면 예전과 달리 더 크게 흔들린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상반기 때는 AI 성공 신화에 대한 믿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불안한 뉴스가 나와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래서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시장은 뭐 올랐다 내렸다 할 건데, 매번 그럴 때마다 또 내릴 때는 그 핑계로서 아주 적절하고 아주 편리한 핑계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엔캐리 청산 괴담이고, 이걸 아주 빈번히 갖다 붙일 것이다 앞으로 봤던 거고요.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모습인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장사꾼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수면 위의 경제와 수면 밑의 경제로 나눠서 지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면 밑의 경제, 그 중에서도 즉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갈등의 불확실성과 그것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같이 살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더 큰 스마트머니들, 국제시장과 환시장, 얘네들은 이미 우리보다 항상 한 발, 두 발 앞서서 그것을 더 크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쭉 짚어왔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기축통화 세력들은 지금 우리 마스터 플랜 보는 거죠. 이 기축통화 세력은 세계의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근본위제를 벗어난 지금 달러 기축통화 패권 시스템을 쏟아놓고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융 세력들이, 권력 세력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 지배 시스템에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세력들을 얘기할 때 제가 기축통화 금융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는 뭐 주식시장의 큰손들, 주포들, 그렇게 얘기하는 세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력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상으로 제가 이름을 비췄죠. BF단이라고. 오늘 이것도 사실은 시장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는 얘기 말고 진짜 이 수면 위의 경제와 수면 밑의 경제, 그리고 이 기축통화 금융 세력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끌고 오고 있는 이 마스터 플랜, 요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파악해가지고 만드는 리포트 자료가 있고, 그 리포트 자료를 세계의 그 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그런 거하고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음모론적인 이상한 얘기도 많이 끼어 있어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BF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상위 1%의 지배 세력이 있다면 그 지배 세력들한테 이런 모든 것,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서머리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유료 멤버십 회원들한테 정말 뭐 엄청 비싸기도 하겠지만 아무나 또 그 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자료겠죠.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렇게 리포트를 준다면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가상으로 오늘 리포트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선택받은 이 BF단의 일원으로서 오늘 또 그 유료 플래티넘 그 회원으로서 오늘 또 리포트를 받아봤다, 이메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지금부터 하려는 내용을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 네 번째가 기축통화 세력들은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부터는 슬슬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았죠. 준비해 놓은 마스터 플랜 B, 플랜 B죠. 여차하면은 의도적인 경착륙을 일으켜야 되는, 물론 그러기는 싫지만 정 일이 안 되면 그것도 이제 슬슬 준비해 놔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만약 차후에 진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 가서 뒤늦게 마스터 플랜 B를 발동시키는 거는 힘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원하는 대로 국제정세를 다 바꿔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하나하나 보따리 풀어놔야 되지 않냐 생각하던 와중에 지금 8월 초부터 나오는 움직임이 바로 그런 그 슬슬 그 플랜 B를 가동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 이거를 지켜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나의 뉴스,
하나의 경제 지표, 한 뭐 AI 기업의 실적 그런 것만 들을 때마다 일희일비 하면서 하루는 크게 하락했다가 하루는 또 크게 반등했다가 심지어 하루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맨날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저 방향으로 갈 거다 정말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올 건데 우리는 이거를 결국 이 모습은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 멀리서 시간이 지나고 크게 봤을 때 이것은 결국 거시경제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전체 모습이 영향을 받아서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예리하게 파악하면서 과연 국제정세나 거시경제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터지나 보면서 같이 가봅시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원 영상에서 좀 더 조금 심화된 자세한 얘기도 좀 했었죠. 우리는 미리 이거를 8월 초에 이미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굉장히 전문적으로 싹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결론까지 2번, 3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만 좀 해 인간아 할 정도로 아주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떠들여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고 보고 보는데 가만 보면 그 이후로 시장이 막 블랙 먼데이가 어쩌네 저쩌네 했지만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진정을 찾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봤던 그 모습들이 다 나오죠. 그쪽으로 흘러가죠. 봤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보는 리포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산시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컨센서스를 잡아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진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엔캐리가 적용되는 모습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과 중동 전선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아주 잘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실상 지금 세팅해 놓은 건가. 시중에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우리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선동되는 기사들 말고 진짜 모습은 어떻게 됐는가 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왜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 물론 현재 진행형이죠. 우크라전도 그러고 이란전도 그러고 지금 오늘 내일 뭐 또 막 난리 난다 하고 있는데 자산시장에서 보면은 결국 블랙 먼데이 막 푹에 빠졌다 하더니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이 되었죠.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요. 그럼 이게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짓이냐 왜 이런 짓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뭐 별로 뭐 떨어졌던 거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하고 별거 아닌가 보네. 뭘 모르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세력들이 이런 일을 괜히 터뜨린 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그 일주일 동안의 충격이 사실 맨 처음에 그 촉발점이 된 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이만큼은 못할 걸 지들 일본 경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도 살짝 매파적인 사실상 동결 그 정도나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단기금리를 0.1에서 0.25까지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올리고 국채 매입 축소 계획도 물론 이제 언제든 뒤로 빠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아무튼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는 충격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을 줘버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면서 뭐 엔캐리 얘기도 나오고 뭐 미국 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결국 한번 시장이 출렁였던 건데요. 왜 일부러 이런 일을 터뜨렸냐. 제가 볼 때는 시뮬레이션 한번 돌린 거고요. 기축통화 세력들이 여기서 얻어가고 싶은 데이터,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데이터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스터 플랜을 언제 어떤 식으로 마스터 플랜 B를 의도적인 경착륙을 필요하면 자산시장에서도 외부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이나 다른 어떤 사건들을 터뜨리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은행들 미국 연준부터 해가지고요 유럽, 영국, 일본 등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데 늘상 그래왔듯이 이번에 한번 일본의 어떤 엔캐리 공포 괴담을 이용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충격적으로 한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장에 과연
얼만큼의 충격이 어떤 자산시장으로 오게 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은 반응하는가, 제가 볼 땐 데이터 한번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여러분들 동네에 다 다이소 하나씩 있죠? 저희 동네에 다이소 가면 아이스크림을 1,000원씩 팔더라고요. 뭐 저기 그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있죠. 그런데도 싸게 판다는데 얼마씩 파나요? 지금 제가 이사 온 이 동네엔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이소 들어가면 구경할 것도 많고 매장도 크고 에어컨도 빵빵히 틀어놨고 아이스크림 1,000원에 하나씩 팔아갖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보면 더우니까 다 그리워서 피서를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 보면. 정 눈치 보이면 거기서 뭐 몇천 원짜리 하나 사면 되죠. 예, 참.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엔캐리가 적용되는 모습,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엔캐리에 대해서 정말 지구상 어떤 경제 채널에서도 이렇게 파고든 채널 없을 거예요. 물론 저기 뭐 전문 월가의 어떤 투자기관들 안에서는 지들끼리 내부에서 돌려보는 자료에서는 이 정도 파악했겠죠. 하지만 외부에서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접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보는 데 없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요. 계속 이 얘기는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파악을 했었나, 또 오늘 또 얘기가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엔캐리가 적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엔캐리는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어제 오늘 뭐 저기 아침에 특파원님들 기사 봐도 월가에서 엔캐리가 지금 몇 프로 청산됐다. 근데 앞으로 또 엔캐리가 얼마 이제 좀 남아서 시장은 어떨 것이다. 맨날 그 얘기하고, 시장이 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거는 엔캐리가 거의 청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도 혹시 떨어질 일이 생기면 그것도 엔캐리 때문일 거다. 이제 갖다 막 붙이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들 장사 속에. 자, 예전에 처음 엔캐리 트레이드 지난주에 JP모건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50에서 60% 정도 해소된 것 같더라. 자기들 자료를 봤을 때. 자기들만의 어떤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JP모건이 지금 얘기하는 건 미국의 주식 시장에만 한정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만큼 엔화 자금을 빌려서 미국의 주식 시장에 지금 투자했다라고 자기들이 대충 가늠해 볼 때 그게 50, 60% 정도 갚아 나간 것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그 얘긴데, 지금 뭐 잘 모르니까 기사들도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주식 그것도요. 근데 이거조차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른 투자은행에서는 저거 가지고 뭐 JP모건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순전히 엔화 선물 포지션, 환시장에 엔화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엔화 선물 포지션을 보고 엔화 매도 청산이 얼마나 끝났나 보고 지금 그것이 미국 주식시장과 연계돼서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봐야 그나마 맞을 것 같다. 왈가왈부하죠. 며칠 뒤에는 지금 JP모건에서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가 75% 정도 제거된 것 같다. 뭐 자기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무슨 지금 뭐 해지 그 엔화 약세 베팅 그것만 보고 말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에 퍼진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2경에 다다르는데 뭔 헛소리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또 설명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예전에 다 다뤘던 거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기사 한 번씩 보십시오. 공부해서 나도 조금 알고 싶다 뭔 얘기인지 하시면 뭐 괜히 뭐 이 사람 뭐 누가 뭐 유명한 사람 누군가 찾아가서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만 버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서 여러 가지 양질의 기사를 읽고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지만 바빠서 못 하시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제가 제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양질의 기사만 제 경험치를 이용해서 선별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딱 읽어야 될 것만 스크랩해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다 경제대학 박사님 되실 수 있어요. 여기 다 있는 내용들 읽으면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렇게 지들끼리도 왈가왈부 하더니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또 며칠 지나니까 결국은 제가 했던 얘기들 그 전에 그대로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죠. 여기도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왜? 국제시장과 환율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엔화나 미국, 일본의 10년물 금리 보면서 결국은 엔캐리로만 설명하면은 환시장과 국제시장의 움직임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안전자산으로 회피를 한 거다 했는데 역시 그거 이제 짚어내는 사람이 또 나왔죠. 여기 이선엽 이사님도 그 얘기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좀 똑똑하신 분들. 근데 월가에서도 이제 시티은행이나 스탠다드 차타드에 있는 좀 이제 그 사무실에 계시는 좀 사람들한테 막 방송에 나오는 그 스타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능 프로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흔히 쇼 닥터라고 하죠. 그런데 나와서 유명해지면 막 사람들이 무조건 그 의사가 최고인 줄 알죠. 하지만 진짜 최고 의사 선생님들 묵묵히 자기 임상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환자들 보면서 정말 실력 높은 의사시들인데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스타 되면 그 사람이 더 잘하는 의사인 줄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도 보면 엔캐리로 이번 설명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허점이 너무 많다. 시티은행에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엔화 상승과 글로벌 주식 하락이 공통된 원인,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모든 뭔가 자산의 흐름이 변한 것이다. 똑같은 얘기 하시고 계시고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도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이 직접적으로 초래했다는 건 내가 이런 거 다 따져봐도 가능성이 아주 작다. 하나하나 이제 똑똑하신 분들의 정확한 분석이 슬슬 뒤에 나오죠. 그러나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대부분의 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투자자들의 심리, 투심, 그래서 손이 나아가는 거, 매수 매도 버튼 누르는 거는 이런 로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 어렵거든요. 최대한 제가 보고 아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엔캐리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 6시간, 8시간 한 것 같네요. 그동안 시간으로 따져서 그 전 영상들에서 쭉 다뤘지만 솔직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냐면 나 어려운 얘기 모르겠고 그래서 뭐가 어떤다고 세 줄 요약해서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쪽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돌라먹기가 쉬운 겁니다. 이거는 왜 떨어졌냐? 엔캐리 때문이야. 왜 올라갔냐? 엔캐리가 이미 몇십 프로 청산되고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 그냥 쏠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시장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라 이겁니다. 시장 하락에 엔캐리 청산 핑계를 대려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게 갈 거라 이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엔화가 계속 강세로 빠지고 있죠. 근데 엔화마저도 의외로 강세로 잘 안 빠지고 다시 약세로 빠질 때가 오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 모든 폭락을 엔캐리 청산으로만 지금같이 엔화 시장의 이 포지션 변화로만 설명하려는 게 그때 가면 딱 막히겠죠.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딱 짚어야 될 것, 시장의 모습에서 알아야 할 거는 뭐냐?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은 이제 엔캐리 때문만이 아니라 엔캐리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시장은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남아있는 헤지펀드나 투기 세력들은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쉽게 먹혀들을 수 있는 게 엔캐리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상황에도 적절하게 갖다 댈 수 있는 핑계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미를 모아서 자기들이 저가에서 모았던 주식을 가격을 올려서 팔고 나가고 싶다 할 때는 엔캐리가 충분히 청산되었다, 안심하라,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그러나 그 예전 영상들에서 쭉 본 것처럼 시장에는 지금 퍼펙트 스톰이다. AI 거기에 대한 믿음도 지금 떨어져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안 좋은 거 하나만 나와도 크게 흔들릴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아니 이거 안 좋은 소식 하나 나왔다고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인가 할 정도로 또 뺄 때는 뭐냐, 그때는 또 그 핑계를, 엔캐리 핑계를 그냥 갖다 붙이면 그만이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엔캐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거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씨, 참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 얘기하다 안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하셨죠. 아, 내가 전화 한번 해야 되는데 이분 참 어려울 때 전화해서 한번 힘든 얘기 한번 해줘야 또 이게 진정한 또 친구인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분도 한국말을 못해서 그냥 안타깝네요. 근데 이 마이클 윌슨 씨도 아직 죽지 않았죠. 자기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또 그 전에 사실 그 잘 나갈 때는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한 1년 전, 뭐 몇 개월 전에도 뭐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 조금 수준이 그 중에 굉장히 높습니다. 1티어급이에요. 이 분석하는 거, 뭐 구루 그쪽 월가에서 인정받는 것도. 근데 이분이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셨네요. 여기 보면 자기 이제 그 조언을 듣는 투자 노트, 그 굉장히 돈 많이 내는 유료 멤버십 회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 투자 리포트겠죠. 자기 생각, 그 거기에서 지금 그 공개가 됐는데 뭔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전반적인 그동안의 증시 조정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술적 되돌림에 기인했다고 탓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편리한 핑계다. 갖다 붙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시장 전체의 펀더멘탈 약화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4월부터 갑자기 시작된 펀더멘탈 악화?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게 저하고 비슷하죠. 제 채널에서 계속 4월부터 뭐 그 시점부터 1분기 말부터 주장했던 게 뭡니까? 3월 말부터 해서 제 영상들 보신 분들 기억나죠? 특히 회원 영상들. 여기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상반기 1분기 끝나고 2분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흥분이 가라앉고 있었다. 세력들은 이미 그때부터 알고 넘기면서 계속 뺐다는 거. 우리가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양반도. 그러고 지금 하반기 와서는 AI에 대한 신화 믿음이 많이 붕괴됐다. 물론 손님 끌어모으는 저기 그 호객꾼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데 AI를 대체할 새로운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져도 더 아래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 실물 경제, 통계나 지표로 그동안 억지로 포장했던 것도 앞으로 어떤 모습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딱 똑같은 얘기 하죠. 자, 첫 번째 레포트 보고서 끝났고요. 두 번째 보고서 보겠습니다. 요즘 그 제주도에서 안빈낙도 하는 제 친구의 어머님이 또 여기 고향에 혼자 계신데 많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올라와서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도 백수고 저도 백수라서 일찍 은퇴했죠, 둘 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람 한번 쐬고 얘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한번 하고 차도 한잔 마시러 가고 하는데요. 어제 또 그 분식집에 제가 이렇게 애정하는, 지금 차 타고 좀 멀리 가야 되는데 그 분식집에 가서
그 집이 참 그 어르신 두 분이 하는데 김밥을 이런 뭐 김밥 천국이나 얌스하고 틀리게 어떤 그 자극적인 맛이 없고 정말 슴슴한데 집에서 정말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그 집이. 목도 굉장히 안 좋은 데고 가게도 꾸리한데 그래서 보면은 뭐 막 이런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그런데 홍보된 집은 아닌데 정말 오랜 단골들이 멀리서나 옵니다. 멀리서도. 예. 그 단골들 덕에 먹고 사는 집인데 거기 가서 또 이제 김밥도 먹고 순두부찌개도 먹고 라볶이도 먹고 둘이서 배 터지게 먹었네요. 어제. 예, 맛있게 참 먹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큼 장사가 돼야 좋은 가게들이 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 뭐 백종원 씨 어떤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러면 좀 옛날 사람 뭐 세상을 몰라서 그런가 잘 좀 싫더라고요. 그런 가게들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이렇게 그런데 갈 때는 현금 지갑을 꼭 같이 들고 가가지고 카드로 계산 안 하고 그런 찌그마한 소규모 영세업체 자영업자 집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뭐 몇백 원 차이겠지만 수수료가 그렇게 주면 받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진짜로 좋아하세요. 실실 막 웃어요. 우리는 뭐 가끔 그 막 좀 악덕 상인들이 세금 탈루 하려고 카드 안 받고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하면 뭐 얼마 할인 막 그렇게 써붙여놓은 거 보면 참 장사 똑바로 안 하고 비양심적으로 하네 뭐 그런 식으로들 흔히들 생각하죠. 근데 뭐 그런 상인들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맛있게 잘 음식도 만들고 비싸게도 안 받으면서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우리가 아껴야 될 그런 가게 사장님들 중에서는 그 얼마 매출도 안 되는데 배달앱에서 그 배달앱은 진짜 그 도둑놈들이고요. 배달앱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서 제가 포장 주문한 다음에 가서 들고 오는데요. 그 카드 수수료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진짜로. 찌그마한 구멍가게로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든 걸 일하는데 중간에서 있던 플랫폼 장사하는 애들 정말 앉아서 돈 벌고 또 다른 어떤 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 같이 느껴지죠.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게 뭐 공정하게 카드로 인해서 어떤 세금 탈세도 막을 수 있고 뭐 경제도 뭐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발전할 것 같고 내 연말 정산 때 나도 큰 이득을 보는 것 같고 해서 뭐 어떤 그게 굉장히 경제 정의인 양 막 우리가 얘기하지만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 조금만 이제 마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얼굴 보는 쪽으로 한번 물론 뭐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겠지만 마음도 살짝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족들이 많고 부양하는 자식들이나 부모님 많아서 뭐 가족 공제 그런 거 연말정산 많이 받으시는 분들 카드 엄청나게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회계사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 한번 날 잡아 계산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정말로 돈을 카드를 얼마를 1년에 써야 그것 때문에 세액공제 얼마라도 받나 하고는 그 이후로는 그 제가 직접 달라들어서 계산해 본 이후로는 이제 저는 그런 거 매번 뭐 현금 영수증 챙겨야지 뭐 카드로 뭐 긁어야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뭐 법인이나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 혼자서는 그래봤자 그 카드 300만 원인가 뭐 더 써도 저한테 돌아오는 그 세액공제 진짜 눈꽃만치예요. 1,000원, 만원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짜잘한 거 먹을 때 찌그마한 그 소상공인들 그 가게 가서 먹을 때 현금으로 주면요.
그거 1년 동안 열심히 저 혼자 저같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써봤자 제가 포기하는 이득은 몇천 원이나 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카드 아니고 현금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받는 가치는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저는 그렇게 가서 한 번씩 먹어주고 현금으로 주고 하면 참 좋더라. 내 기분도 좋고 그분들도 좋더라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가 꼰대가 하는 얘기 같죠. 제 얘기가 꼭 다 맞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또 지금 말씀드린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두 번째 갈게요. 전쟁 얘기입니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은 결국 지난 한 달간 어떻게 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휴전이 더욱 어렵도록 세팅을 완성을 해놨다 이겁니다. 예. 6월 중순하고 7월 초까지 해서 유럽 전선, 아시아 전선 이어붙이고 그 이후에 이제는 2분기 때 살짝 방치했던 중동 정선을 이어붙일 때다라는 건데 정말 그렇게 일이 터졌죠. 곤란고원 사태를 해서 바로 저번 영상 굉장히 긴 그 전쟁 영상인데 제가 좀 냉방병인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그 영상 굉장히 듣기 고역스러운 거게 된 거 사과드립니다. 예, 바로 이전 영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마 제대로 끝까지 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 내용이 뭐였는지 나중에 이제 뒤에 영상들에서 매번 또 잠깐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시면 눈치껏 대충 무슨 내용이겠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의 전쟁을 기축통합 패권을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이 전쟁은 여기서 불꽃이 사그라들거나 휴전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가장 큰 인물 변수가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는 자기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미국 돈 쓰는 게 싫다 해서 자기가 당선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우크라이나 가서 휴전시키고 어떻게 휴전시키겠어요? 지원 안 해주겠다 하면 휴전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지그지 산 거지잖아요. 미국이 지원 안 해주겠다 하는 순간 그대로 버티면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서 더 많은 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전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나마 지금 땅이라도 건져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뭐 조금 다르겠지만 유대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 마스터 플랜에서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전선과 여기서 서로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이 구도, 그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움직여서 저놈들이 죽어야만 이 일이 끝난다라는 이런 극한 대립 양상을 트럼프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돈 쓰는 게 아까워서인지 뭐 동기하고는 상관없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해리스가 나가지만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솔직히 확률은 50대 50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자기들의 이 가장 중요한 마스터 플랜을 50%의 확률에 맡기고 그냥 불안하게 가겠어요? 반드시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양쪽 전선의 변화는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에 하나 되더라도 절대 휴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일을 꼬아놓는 겁니다. 일을 꼬아놓는 거죠.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자, 근 한 달간을 살펴보면 정확히는 총알 사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딱 높아진 게 최근 한 달간의 변화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 언론들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7월 초에 기억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그때 중동은 거의 이제 휴전이 진짜로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휴전 협상안에 하마스도 이 정도면은 이런 조건이면 휴전하겠다 하고 이스라엘도 이 정도 조건이면 우리도 휴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임시 휴전이 될 정도로 거의 다음 주에 조금 디테일한 것만 이렇게 미국, 뭐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조금 손봐가지고 양쪽에 공동으로 합의 사인만 받으면 조만간 드디어 임시 휴전이든 뭐든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7월 초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휴전안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가 지금 양쪽에서 이스라엘 쪽에 갔다 하마스 쪽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안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게 지금 최종안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뭐 TV 대선 토론 7월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총알도 맞고 하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역시도 우리가 러시아와 다시 한번 대화할 의지가 있다, 새롭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때부터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정권도 미국이 한번 건너왔죠. 의회에서 연설하고 민주당, 공화당 앞에서 그 당시 이제 바이든 계속 이대로 되겠냐, 바이든 물러나라 막 압박 주고 있을 때였죠. 민주당에서 후보자 교체해라 하고. 근데 그때 네타냐후도 건너와가지고 여기저기 의회에서 연설도 하면서 은근히 바이든 몰래 한번 만나고 갔고요. 젤렌스키 역시도 우크라 평화 회의라는 거, 전 세계가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휴전을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휴전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우크라 평화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게 11월에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는 러시아하고 지금의 영토 회복 상태에서 이대로 휴전을 맺을 수도 있다. 젤렌스키도 건너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이제 사퇴 압박에 시달리던 바이든하고 민주당 한번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그때 저는 조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자. 그래서 당시 외부로 나타내는 거는 이스라엘도 곧 조만간 휴전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마음을 바꿔서 더 이상 전쟁 끌고 가기 힘들고, 또 트럼프가 날마다 나와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봐라, 바이든 민주당이 전쟁하겠다고 하면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돈만 쏟아부고 있다. 하지만 나 트럼프를 찍어줘봐라. 그 다음날 내가 바로 다 휴전시켜버린다. 미국 돈 나갈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네타냐후의 중동 전선도, 그 다음에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전선도 뭔가 좀 변화의 기류가 오면서 드디어 중동 전선도 조만간 1, 2주 안에 휴전 안에 양쪽에 서명하고 임시 휴전이 되려나 보다. 우크라이나 전선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집하던 젤렌스키도 11월 그 평화회의 하기 앞서서 러시아하고 한번 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중간에 협상을 할 건지 대화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뭐라 갑자기 조금 전쟁의 진전이 있네. 즉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을 하더니 조금 이제 양쪽 전선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나 보다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미국의 어떤 입장하고 선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 거지 절대 이 세력들이 이 전쟁을 휴전으로 끌고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더 사람들이 보는 뉴스에 나오는 것과 달리 이 전쟁이 더 휴전을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돼서 휴전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더 그러기가 힘든 상태로 아주 단단히 꼬여갖고 정말 이 실타래를 풀기가 힘들 정도로 꼬아놓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지난 한 달간 이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어졌나 한번 보시죠. 다들 아시죠? 뉴스 보셨으니까. 지금 한 달 지나고 지금 8월 중순 돼가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광복절이네. 우리나라 광복절 지금 나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왜 호영호제를 못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 왜. 아무튼 우리 선조들이 독립투사님들께서 참 이 광복절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돼야 되는데 이틀 후에 광복절 기념식도 참 웃기게 돼가고 있죠. 예. 자, 국제정세 얘기해야죠. 결국 오늘까지 일어난 여기 양쪽 전선의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다시 휴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어쩌다 하더니 갑자기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 맨날 그 영토 가지고 싸우는 쪽이 아닌 지도에서 보면 그 위쪽.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은 여기죠.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데하고 전혀 다른 위쪽, 벨라루스 인접한 이쪽 북쪽, 모스크바하고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쪽 본토로 치고 들어갔죠. 옛날 사자성어, 고사성어로 얘기하지만 성동격서입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뭔가 분란을 일으켜 집중력을 이쪽으로 집중을 흩뜨리고 정반대의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위장전술이죠. 지금 보면 지난 한 달간 평화회의에서 앞으로 이제 뭐 휴전에 대해 얘기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서 뭐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투도 이제 휴전에 들어가나? 그런 얘기 막 언론에서 떠들었었는데 사실상 여기가 아니라 이 싸우는 매번 싸우는 이 도네스크 뭐부터 해가지고 여기 전선이 아니라 그 위쪽 여기를 갑자기 치고 들어갔죠. 본토로. 8월 6일부터인가 지금 치고 들어갔죠.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거는 뭐 이제 뭐 이쪽 얘기 저쪽 사정 얘기 들어오면 뭐 아이고 야 내가 우크라이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야 뭐. 근데 누가 옳냐 그르냐 그래서 어디 쪽 응원할 거냐. 왜 맨날 뭔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청군에 있어야 하나 백군에 있어야 되나 누구 응원해 왜 그거 못 결정 못해서 이렇게 안달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 이 사건이 살펴보자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 결국 결과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치더라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다음날 양 국가를 휴전시키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휴전 가능성으로 돌아가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관련 기사들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기존에 지금 여기서 러시아가 침공해온 요 도네스크 지방 여기 그쪽에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우리 땅은 어디까지 하고 니네 땅은 어디까지 하자.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그 예전에 38선 그섰을 때처럼 거기서 한 뼘이라도 더 자기들이 더 땅을 차지하려고 할 텐데 나중에 그런 휴전 협상이 왔을 때 생길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전혀 다른 지역 본토를 공격에 치고 들어가서 이거 돌려줄 테니까 우리 땅은 이만큼 더 줘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전투가 일어났고 대비하지 못한 곳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실제로 지금 민간인들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죠. 근데 여기서 대충 휴전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크게 당한 수모라고 볼 거고 크게 당한 자기들의 어떤 피해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당하게 자기들한테 합당하게 뭔가 납득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여기서 협상을 하면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푸틴 정권도 그러고 여기 기사가 나와 있죠. 민간인 다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협상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앞으로 더 큰일이 그리고 요거에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전선에서 뭔가 일은 더 커지고 전선은 확대되고 여기서 대충 그전같이 매번 이 싸우는 도네스크 돈바스크 여기서 지금 싸우던 데서 우리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서로 진전이 없으니까 이쯤에서 대충 이렇게 합의 보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여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합의를 시켜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위로 여기를 치고 나가면 이 문제가 걸려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양쪽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철권 통치자인 푸틴의 입장에서는 요걸 이렇게 지금 먹힌 다음에 여기를 이런 수모를 겪은 다음에 여기서 협상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내부에서도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공격을 받거든요. 이스라엘 역시도 7월 초까지만 해도 토니 블링컨 장관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양쪽에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지만 갑자기 바로 저번 영상에서 그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아주 깊게 살펴봤지만 골란고원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그걸 핑계로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이 보복성 암살, 테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양쪽의 테러 암살 때문에 휴전 가능성은 다시 한번 이제 곧 휴전이 코앞이다 했던 7월에 그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란이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보복을 할 거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넘게 지금 보복이 코앞이다. 미국 백악관과 CIA가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었는데 의외로 보복을 안 하죠. 일주일간 또 그러면서 지들끼리 무슨 전세계 연합 무슬림 회의하고 하더니 결국 이란에서 흘러나온 말이 뭡니까? 또 이번에도 지금 이번 주 금요일 15일로 예정된 휴전 협상이 지난 7월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번에도 그 휴전이 뭔가 진전을 봐서 지난 7월 달에 휴전 협상이 양쪽에 쌓이만 하면 되는 코앞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휴전 되려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선을 넘는 뭔가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복을 할 거다 했는데 한 번 더 참겠다. 참을 테니까 예정대로 7월 달에 그때 사인만 앞두고 있던 그 휴전안 체결을 지금 이번 주 금요일 15일 날 그 중재국들 노력을 해가지고 사인을 시켜서 임시 휴전이든 뭐든 만들어라.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이란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난 토요일 새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란이 차라리 부처님이다 했던 거고요. 그렇게 국제사회에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가자지구에 그 피난민 안전지역에 있던 민간인 학교를 공습해서 100명가량이 또 죽었죠. 그리고 동시에 지난 그 7월 달에 휴전안이 이제 곧 된다 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그 남부 지역 가자 남부 저 끝에까지 몰려서 피난민들이 거기 몰려있던 라파 지역이었죠. 거기를 완전히 이제 하나하나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하마스 1인까지 소탕하러 탱크를 몰고 지상 병력을 들고 완전히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먼지 하나 남김없이 토벌작전이죠. 토벌작전을 들어가겠다 했을 때 국제사회가 그러면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갈 데 없는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죽을 것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 하고 막 비난하면서 말렸던 거죠. 근데 그때 7월 달에 하마스하고 드디어 협상안이 타결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스라엘도 탱크 몰고 지상작전 들어가겠다 했다 거기서 갑자기 멈췄죠. 좋다. 휴전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일시정지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번에도 제대로 그때 7월 멈췄던 휴전안 제대로 이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보복 안 하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다. 말 나오자마자 학교 공습도 했고 또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가자 지구에 지상전 토벌 군사작전 잠깐 일시 멈춤했던 거를 다시 재가동시킨다고 바로 하루 만에 공표를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그 얘기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내가 뭐 하마스 편이다 또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항상 뭐 어디서 누가 뭐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 뭐 우리 유명하신 유튜브에 누가 하신 얘기 그런 사람들 교수님들 말 듣고 그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사들에서 취재한 거를 근거로 밑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그대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결국 쭉 지난 그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나 이 흐름을 쭉 알면서 보면 결국 뭡니까? 이란이 참고 휴전하면서 일을 없던 일로 해보자. 다시 휴전으로 가보자 하는 건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휴전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나쁘게 몰고 가면서 그 마지막 가능성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제목이 기어이 확전을 원하는 자, 끝까지 확전을 피하려는 자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거죠. 자, 기사 한번 다시 한번 쭉 볼까요? 가자지구 휴전만 가능하다면 이란은 보복 공격을 백지화할 수 있다. 이란 대통령이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냐? 그럼 가자 휴전시켜봐라. 이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7월에 최종 휴전안이라고 나왔던 거 지금 골란 고원 사태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그거 마저 마무리 지어봐라 하는 겁니다. 15일 날. 내일 모레. 그런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가자 지상작전 다시 시작하겠다. 사람들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군이 그 라파 지역에 있는 60개 목표물을 하루 만에 다 공습을 하면서 헤즈볼라 군사시설도 다시 공습하고 또 한 번 또 다른 지휘관도 제거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수천 명이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난리가 났죠. 지금 어디가 포탄 한 발에라도 덜 맞고 어디가 탱크하고 군인들 총알을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막 혼란에 되게 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동시에 가자 학교 폭격을 해서 난민 100여 명이 참변을 당했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이틀 동안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 역시도 바이든도 나와가지고 가만두면 휴전이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극우파들이 지금 이렇게 학교 공습을 해서 휴전 협상을 발로 차냐. 백악관도 나와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 기사들 다 가서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뉴스의 밑에 댓글 우리나라 달린 거 보면 참 제2의 이스라엘 극우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 같죠. 세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봐도 달라질 텐데. 이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그 새로 그 대통령이 된 그 양반이 예전에 그 작년 상반기까지 G7하고 싸바싸바 잘해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이란도 핵무기 다 핵개발 안 하고 핵하부 테이블로 돌아와서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날 세우지 말고 경제 제재도 풀고 친하게 지내보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움직임이었죠. 근데 다시 그 당시 이란 핵합의 협정 서방세계와 그렇게 우리 이란도 핵무기 개발 다 포기하고 다 핵합의를 할 테니까 잘해보자 하고 그 외교 전선에 있던 그 주역들을 다 이번에 온건파 대통령이 복귀를 시켰습니다. 서방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햇빛 정책, 햇살 정책 그런 걸로 이제 북한하고 화해하면서 나가겠다 이거죠. 주역들 다 지금 복귀 이런 움직임도 지금 나온 뉴스입니다. 결국 이란 내부에서 지금 그 온건파 대통령이 사실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강경파, 이란은 거의 지금 웬만한 그 정치 세력들 강경파들이 그동안 다 잡아왔는데 이제 겨우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새로운 신임 온건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해 보복을 해야 한다 하는데도 전세계 무슬림 지금 연합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실리를 찾자. 설득을 시키고 수많은 강경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휴전협정만 잘하면 우리가 참을 수도 있다. 밀고 나가면서 다시 선진국들하고 핵협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핵무기 다 폐기하고 할 테니까 다시 다 대화로 돌아가 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실무진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안에서 암살당할지도 몰라요. 강경파들한테. 근데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타냐후 바로 라파지구 다 지금 지상전 들어가겠다고 하고 학교도 폭격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마스 그 신화른가 새로 이제 그 지도자로 취임한 강경파는 다 때려 부시라고 하고 하마스도 우리도 휴전 안 해 15일 하고는 다 지금 거부해버렸죠. 그 이후에 11일에 성명이 나왔어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겠다. 뭔 또 협상 테이블이냐. 그거보다는 이 기사 보시면 지난 7월 초에 그때 바이든 정부하고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양쪽 나라는 서로 간에 이런 조건으로 휴전하겠다. 괜히 생고집들 부리지 말고 양쪽 다 양보한 이 절충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마련했으니까 여기에 사인해라 해가지고 그때 좋아 이쯤에서 그럽시다 하고 얘기 잘 되던 그 마지막 절충안이 있다. 그거를 그대로 이행해라. 7월 달에 하기로 한 거를 뭐 또 이번에 모여갖고 뭐 협상을 하냐. 꼴 보기 싫어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미국에서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있죠. 이란이 3일 내에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할 거다.
항공모함 또 보내고 핵잠수함 또 보내고 스텔스기 보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 뉴스는 또 오늘 안에 또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것 같다. 다들 조심해라. 지금 난리가 또 났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면요.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이란이 15일날 내일 모레 휴전협상 가능성에 따라서 확전 보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지난 주말 나오자마자 사실상 이스라엘이 먼저 절대 휴전은 싫다고 휴전 가능성을 발로 차버린 것이고요. 하마스도 역시 이에 대응해서 15일날 새로운 휴전안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냥 7월달까지 바로 사인만 하면 되도록 최종안을 마련해놨던 국제사회가 마련해놨던 그 절충안 대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협상을 휴전을 할 건지 말 건지만 정하고 통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휴전시키겠다. 그래서 이란은 보복하지 말아라. 참아라. 우리가 어떻게든 휴전시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번 주말에 이란이 그래 휴전만 시켜봐라. 기다려주겠다. 그럼 우리 보복 안 하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이 휴전한 가능성을 걷어찬 거죠. 먼저. 그러면 지금 미국이 나서가지고 야 어떻게든 이란은 휴전 지금 공격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나서갖고 그동안 휴전을 또 시켜보겠다. 양쪽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달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월요일부터 뭡니까? 오늘 내일 쳐들어온다. 이란이 난리 났다. 자, 이런 소식만 계속 퍼뜨리고 있죠. 이거는 제가 2022년 3월 달에 봤던 모습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질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푸틴은 뭐 때문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가. 그놈이 하는 일이 뭐고 이걸 막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일단 멈춰봐라 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서로 원하는 게 뭔가 일을 어떻게 안 벌릴 수가 있는가 그런 앞뒤 사정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나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내일 모레 푸틴이 쳐들어간다. 러시아가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며칠 만에 키우에 다다르고 뭔 일이 생길 수 있다. 민간인은 얼마나 많이 죽을 수가 있다. 아주 CIA하고 미국 백악관이 나서 날마다 전 세계 생중계했죠. 이런 효과들은 지금 오늘 내일도 지금 맨날 이번에는 상대가 이란이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드디어 기축통화 마스터 플랜 시작했다. 이제 주식시장도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아 크게 흔들릴 거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글을 장문으로 싸지르기 시작했을 텐데요. 그 당시 그게 어떤 효과가 났었냐면 앞뒤 사정 다 끊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만 들으면서 오직 러시아는 왜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건들지? 러시아의 악행만을 부각시키고 전쟁 범죄가 부각시키고 러시아 때문에 괜히 평화로운 세상에 전쟁이 나서 이렇게 힘들어지네 하면서 세계 여론을 선동질을 했었죠. 지금 그 작업에 여론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내일 한다 막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란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 미국이 지금 여기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다 봤는데 가만히 안 둘 거다. 니네를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죠. 자, 이게 이란을 쫄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이란 강경파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오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미국이 오늘 내일 이란이 온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미국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이런 무기를 급파를 하면 군사를 이란의 강경파들은 여기서 안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무서워서 쫄려갖고 안 들어가는 거냐? 난리가 나겠죠? 오히려 이 강경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그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그 전쟁 관련 영상에서도 뒷부분에 내린 결론이 맨 마지막 결론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때 앞으로의 이제 전쟁 다음 주부터 저번 주말에 영상 만들면서 다음 주부터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점 뭔가 마지막 결론을 맨 마지막에 냈었습니다. 영상 맨 끝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분기 때는 한번 이란을 끌어들여서 확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인접한 나라들, 레바논, 시리아 등을 이번 전쟁판에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있다,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 이란이 또 한 번 관대한 부처님 코스프레를 하면서 확전을 안 할 수도 있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금 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미국이 그냥 가겠느냐. 최신 무력 시스템 현장에 파견해 놓고 지금 분위기를 막 달고 갈 거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 지금 대통령하고 강경파 그 세력들이 분열하게 유도할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극하고 내일 모레 들어온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강경파들이 여기서 지금 온건파 대통령이 그만합시다 하면은 너는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쫄아서 그러냐 하고 더 난리가 납니다. 온건파하고 강경파를 자꾸 자극하고 분열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이란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들 지도자가 직접 당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참으라니까 억지로 참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애들이 지금 헤즈볼라죠. 몇 달 전부터 헤즈볼라는 사실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싸우고 있죠. 그 헤즈볼라만 또 자극해도 된다. 이란이 안 들어오면 헤즈볼라를 어떻게든 끌어들일 거다. 그래서 그 후에 이란 니네가 뒤에 배후 세력이잖아. 그래서 같이 묶어갖고 전쟁판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가나 보자. 이걸 주시하자고 저번 영상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오는 모습 보면 계속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들어온다. 그때 우크라이나전 처음 열릴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봐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은 푸틴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나요? 그 말 나오는 순간 푸틴이 그냥 더 들어오는 거죠. 왜? 러시아 국민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들어가면은 푸틴 실각당해요. 다른 세력들이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란의 온건파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지반이 약하니까 강경파들을 더 자극하려고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 만약에 일이 터지게 되면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의 그동안의 그 모든 과오는 다 사람들이 까먹게 되는 거고, 오직 전쟁 안 일어나도 되는데 기어이 이란이 저질러 갖고 중동이 확전이 됐네. 어휴 정말 하고 모두 다 또 이란용만 하게 만들려고 여론 선동전 처음에 저렇게 지금 까치몰러 나간다, 뱁새몰러 나간다, 24시간이냐 48시간이냐 날마다 저지랄 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래도 이란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헤즈볼라를 더 자극한다. 그 지금 요새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뉴스 보면 뭡니까? 이란은 치고 들어오지 않는데 헤즈볼라가 먼저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 곳곳에서 이렇게 오고 이란이 나중에 참가하는 식으로 다발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CIA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죠. 그건 CIA가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어딘가를 자극해서 민병대가 움직이게 만들면 당연히 뭐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꽝꽝하고 거기서 또 꽝꽝 일을 키우면서 또 이스라엘 뭐 다쳤고 우리 미군이 또 몇 명이 죽었다,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대규모로 쓸고 막 하면서 이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쳐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챕터 정리하면 어떻게든 이번에는 확전의 기회를 지난 4월과 달리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럽하고 중동 전선을 더욱더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더 휴전시키기 어렵고, 예전 전쟁보다 아유 이 전쟁 길어졌으니까 그동안 이제는 불이 슬슬 꺼질 때가 됐지가 아니라 불을 더 키우고 전쟁이 더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최근 한 달 동안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엔캐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봤던 시장의 모습은 맨날 오르냐 내리냐 이게 엔캐리 때문이냐 뭐냐 하겠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엔캐리가 일단 문제구나 하고 세력들이 주식시장의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내리고 싶을 때 마음껏 내리면서 헤쳐먹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지정학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 시장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일본발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기축통화 세력들이 얻어간 데이터는 무엇인가? 자, 시장의 모습이 어떻든 기축통화 세력들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마스터 플랜 B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이것은 만에 하나 석 달 뒤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또 11월 대선 전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이 아슬아슬한 미국 실물 경제의 폭파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또 지금 하반기 들어는 어쨌든 이제 달러하고 국제 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드디어 코앞이라는 이 설정 때문에 확실히 2분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그동안 이제 다시는 회복 불가능일 정도로 때려 눕힌 것으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 이 중국이 혹시라도 이제부터 금리를 중국도 막 인하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드디어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최후의 금리 인하 다 해보면서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3분기, 4분기 되면서 정말로 가능성이 이게 크진 않지만 중국이 만에 하나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왜 그럴 가능성이 적냐면 저렇게 이제 와서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해도 실물 경제에서 고용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고용까지 망가졌잖아요. 중국.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경제 이론에서 뒤늦게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돈을 풀어도요. 금방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오면 어때? 연준이 바로바로 금리 인하해서 받쳐주면 되지. 하지만 경기 침체가 먼저 온 게 확인되고 나서 뒤늦게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좀 늦어버리면 금리 인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경기가 그렇게 금방 안 살아나요. 예전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 그래서 한 발 늦은 게 아니냐고 공포심리가 나오는 거죠. 좀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그래서 지금쯤은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슬슬 발동시킬 준비가 필요한 게 롤러코스터 3번 코스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 시그널이었다 라고 이거 볼 건데요.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3번은. 네. 자, 더운데 다들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